저에게는 30 중반을 넘어가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도 있고요. 이 이야기는 제 형과 형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30 중반을 살짝 넘은 젊은 나이에 벌써 300억대 무자지만 예전엔 정말 한심한 청년 백수에다가 형수님은 술집 아가씨 출신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혼자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형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늘 1등만 하던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지방의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에 들어가더군요.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까지 했는데 취직도 못하더니 자기 방에서 종일 인터넷만 하더군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넘나들며 인터넷만 하더군요. 수잘머리 없는 인터넷 뉴스부터 각종 정보 검색으로 종일 시간을 때우고 말이죠. 저러고 말겠지 곧 취직하겠지 하면서 기다려주곤 했지만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답답했죠. 사람도 안 만나고 햇볕도 안 보고 외출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몇 년째 그러고만 있으니 정신병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외출하기 시작하더니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정말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제 형을 묘사하자면 아주 순진하고 선량합니다. 그런데 숫기가 별로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언제나 허허 웃고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이런 형이라서 연애를 못하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 사내 연애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동호회를 다니며 연애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 보다 못해서 제 후배 중에서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괜찮은 애들을 몇 명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은 좋은데 재미가 없다고, 남자로서의 성적 매력이 없다고, 그냥 삼촌 같다고 이렇게 애프터를 거절하더라고요. 하긴 옷도 세련되게 못 입고 농담도 잘하지 못하고 차도 없는 사람은 그 친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 형이 언젠가부터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반년, 아니 8개월쯤 되었나? 결혼하겠다면서 여자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와 이건 뭐 숙맥 같은 형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미인을 데려왔더라고요. 키도 170이 넘어 보이고 날씬한 데다가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제가 지금껏 봐왔던 미인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결혼하고 작은 전세방을 구해서 나가더군요. 지금부터는 형이 주말에 우리를 형 자택으로 불러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형 집에 도착해서 간단한 요리와 맥주를 마시면서 고백할 게 있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회사에 다닐 때 형이 아이디어를 냈던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다고 전부 여자 데리고 노는 방 있는 술집에 갔는데 그런 데를 처음 가보는 형한테 가장 잘 노는 여자분을 붙여주더래요. 그런데 형은 그게 너무 부담스럽답니다. 자기가 너무 놀 줄을 몰라서 피해를 줄까봐 놀고 나서 이 차를 또 다른 술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선 아예 형한테 가장 예쁘고 차분한 아가씨를 붙여주고 그냥 구석에서 얘기나 하라고 했다네요. 둘이서 구석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맥주 서로 따라주며 홀짝거리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형은 그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들더래요. 그렇겠죠. 연애가 처음인 형이니까 다른 직원들은 각각 파트너를 데리고 호텔로 갔고 형은 그냥 조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가씨와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좋아하는 노래, 영화 같은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눴더군요. 정말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루한지 모르고 얘기 나누며 그렇게 걷다가 호텔로 갔대요. 사장이 준 호텔비로 방을 하나 얻고 아가씨를 객실 안까지 같이 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하네요. 매일 원치도 않는 술 마시고 사랑하지도 않는 낯선 남자와 밤을 지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만큼은 남자한테 시달리지 않고 푹 쉬도록 혼자 방에서 숙면을 취하라고 말해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라고 친구하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가끔 전화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또 그렇게 친구에서 연인으로 형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런 일상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형 같은 친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친구를 하나 얻은 듯한 느낌이었고 지친 일상을 잊게 해주는 휴식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했는데 형이 결혼하자고 할 줄은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 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꼭 그런 일을 하기 전 아직 때묻지 않은 꼬마였을 때의 형수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받고 항상 술시중 들어야 하고 남자들 추태 부리는 걸 받아줘야 하다가 형을 만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자로 존중받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형처럼 착한 남자라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받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형수님은 다행히 빚이 없어서 큰 탈 없이 업소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형이 회사를 관두고 음식 파는 가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려서 가게를 냈고 예상 밖으로 돈이 더 들어서 형수님이 예전에 일하면서 모아둔 돈 1억 4천만 원까지 보태서 시작을 했는데 3개월 정도까지 안 되다가 점점 단골이 늘고 해서 소문이 나면서 북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불 붙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창의력이 뛰어난 형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신메뉴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동업하자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분점을 내달라는 사람들도 찾아오더래요.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인테리어도 정비하고 정식으로 프랜차이즈로 등록하고 몇 년 동안 전국으로 가맹점을 내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름 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회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소스 제조랑 가공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하고 원재료 가공 납품하는 공장도 세웠고 해외 수출 계약도 했다더군요. 회사를 관두고 해본 적도 없는 음식 사업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죠. 새 집 건너 한 집이 음식점이라고. 그런데 형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 응원해 주더랍니다. 망해서 다 털어먹어도 동네에서 분식점 하면서 살면 되지. 설마 이렇게 젊고 건강한 두 남녀가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면서 해보라고 했다더군요. 자기가 모았던 1억 4천만 원 통장까지 내주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등록을 시키고 가맹점 내주면서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까딱 잘못해서 자기 믿고 가맹점 낸 점주들이 망하며 가맹점 하나당 가정 한 개가 파탄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서 소스 개발, 메뉴 개발, 투자자들 찾아다니고 시장 분석하러 다니고 점주들 장사 잘하라고 자기 비결 남은 책자 제작해서 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창업시장은 엄청 위험해서 열에 8, 9은 망한다면서 한 달 새에도 수없이 많은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외국 자본을 등에 업고 국내 진출한 외국계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꽤 잘한다고 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수명이 5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저희 형 프랜차이즈는 그 기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아직도 꽤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 나이대에 흔치 않을 만큼 큰 돈을 벌었고 반포에서도 상당히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수님이 이제 내주만 하는 가정주부로만 지내고 싶다고 해서 형이 양평 쪽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형수님은 형이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드실 거라고 서울 복판에 집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숫기 없어서 연애도 못 해보고 거절만 당하던 형이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과 의욕도 넘쳐 보이고 완전히 노련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비싼 맞춤 슈트를 입고 기사까지 있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 형이지만 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이래서 사람 팔자 알 수 없다고 하나 봅니다. 엉뚱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샌딩 같지만 워낙 기발한 사람이어서 언제가 되었든 늦게라도 성공은 할 것 같다고 마음 한구석에 믿음 같은 건 있었지만 이렇게 근사하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넘어서서 신기하더군요. 형은 하루하루가 돈이랍니다.
하루하루 들어오는 돈도 돈이지만 하루에 하는 결정 하나로 큰 이익을 벌어들일 수도 있고 다른 아이템을 찾으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전부 돈을 보장해주는 일들이라서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중에 형수님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서 수시로 형수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주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오직 형수님과 아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주말 주일은 형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까지 해서 먹인다고 합니다. 주중 동안 그렇게 일하고 주말까지 그러면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랑 아이를 위해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면서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내랑 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서 피로가 풀린다고 형수님은 업소 일하면서 너무나 간절한 평범한 생활을 꿈꿔왔기 때문에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기 키우고 형 옷 세탁하고 다름질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하는 건 애초에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돈 쓰는 것에 재미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수님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명품 가방이나 시계나 외제 구두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수님 말로는 주말에 형님이랑 정원에서 배달시킨 치킨이랑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딱 그만큼의 행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형이랑 이마트 가서 카트를 밀고 다니며 같이 시식도 하고 장 보는 게 백화점 쇼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꿈꿔온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신다면서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고 형수님은 매달 부모님께 월급 정도의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시고 우리한테는 볼 때마다 용돈도 주십니다. 형수님은 저보다 1살 어리시고 그런 형수한테도 학생도 아닌 번듯한 직장 다니며 나름 연봉도 꽤 받는 제가 용돈 받는 게 웃기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애도 아니고 용돈 주지 마시라고 했더니 형수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형님이 번 형돈이라고 자기는 단지 전해주는 것만 할 뿐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형한테는 언제나 어린 동생들이니 형이 용돈 주고 싶어 할 거라면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상황도 좀 우스운 것 같고 해서 안 받고 싶은데 막내놈은 날름날름 잘 도맡습니다. 막내는 강남에서 규모는 작아도 꽤 말끔한 양주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하는데 수입이 꽤 큰가 봅니다. 그걸 차리는데 형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모든 일은 형수님과 상의하는 형은 그때도 그 말을 형수님께 말을 했더니 형수님은 당신이 번 돈이니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줘라. 하지만 큰 액수인인 만큼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아서 막내 도련님이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운영을 할 때는 막을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받는 게 좋을 거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우리 형수님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형은 회사 운영에 관해 큰 결정을 앞두고 늘 형수님과 상의한다고 합니다. 회사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형수님이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형이 하는 일을 큰 것부터 작은 일까지 모두 얘기해주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 하더군요. 집안일만 하는 아내가 얼마나 심심하겠냐면서 부모님은 형수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형수님이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남편한테 잘하고 시부모님께 잘하고 참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뭐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형수님을 딸처럼 아끼십니다. 늘 우리 딸 그러시거든요. 처음엔 형수님 외모가 너무 바비 인형 같아서 어리숙한 형 등 처먹으려는 꽃뱀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지금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시부모님과 우리가 형수님께 너무 잘 대해줘서 형수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겨온 것에 대해 지금껏 늘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싶어서 지금에서야 우리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형수님은 우리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형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남들보다 몇 배로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까지는 몰랐네요. 형수님 앞으로도 우리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니까 형수님이 고맙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을 고생하셨으면 인간적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남들보다 더 애쓰며 살았고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체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부자임에도 사치하지 않고 참 건전하고 예쁘게 사는 걸 보니 내 형님 내 형수님이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희야 젊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가 혹시나 더 큰 걸 감당하셔야 할까봐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막내 이놈은 그 자리에서는 형들 의견이 그렇다면 자기도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우리끼리 나가서 한잔할 때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큰형처럼 절대 못해. 내 여자 과거가 그런 걸 모르면 또 몰라도 알면서 어떻게 결혼을 해. 솔직히 얼굴 볼 때마다 과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을지 자꾸 생각나서 도저히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형님은 담배 하나 끊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과거를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과거는 아마 너희 형수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짐처럼 얹어 있을 거다. 할 수만 있다면 컴퓨터처럼 완전히 포맷해서 너희 형수 기억 속에서 싹 지워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네 형수 얼굴 볼 때마다 애써 밝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고 불쌍해서 난 가슴이 아프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너희 형수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도록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떠올릴 결을 덮을 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나한텐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가장 아픈 사람이다. 너희도 곁에 있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그런 사람 만나게 된다면 형 심정 이해할 거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형을 소개시켜줬던 그 애들 중 몇 명은 아직도 시집 못 가고 저 만날 때마다 친구나 후배 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징징거립니다. 얘네가 사람 보는 안목만 있었더라면 팔자가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형은 여자에게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웬만한 어떤 여자분과 결혼을 했어도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형수 또한 웬만한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도 내조 잘하고 참한 아내로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 갔을 겁니다. 둘이 만나게 된 건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오직 행복한 결혼생활 그 하나만을 꿈꿔온 간절함의 톱니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둘이 하나로 블록처럼 깨맞춰진 게 아닌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도 인연이 되지 못한 건 서로에게 기대하는 이상이 달랐기 때문에 끝내 인연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저희 형님과 형수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자분들은 우리 형수님처럼 과거의 실수보단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현명하고 심성 좋은 여자분 만나시길 바라고 여자분들은 우리 형님처럼 당신 하나만 변함없이 애틋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편의 부하로 들어갔다가 스튜디오 관련인 타 부서로 이동해서 거기서 조금 핀 케이스입니다. 그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아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무슨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애지중지해줘서 편하게 일하는 줄 알고 부하였다니까 급여도 별거 아닌 거로 봐요. 사실 이전 한쪽이 팔리는 아이템을 만들어 지금은 제 쪽이 더 입지적으로 튼튼하고 급여도 비슷할 수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보너스로 따지면 더 많네요. 그걸 몰랐을 때는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버냐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신경 하나 덜 쓰게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제 아침도 못 먹고 나가는 거 들으면 가슴 아프다 블라블라 하기에 남편이 연봉을 까고 이 사람 저보다 잘 나가면 잘 나갔지 못한 사람 아니라고 질러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레퍼토리가 바뀌어서 돈 많이 벌어도 시부모에게 하나도 안 가져오는 며느리가 뭐가 이쁘냐 난 나 용돈 주는 아들이 최고다 일만 하고 애도 안 낳으니 섭섭하다. 넌 일이 중요하냐 시댁 행사가 중요하냐 시댁 행사가 중요한 거다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결국 애 낳고 회사를 간두면 우리 아들이 먹여 살린다. 지금 아무리 일해봤자 나중에 쓸모없는 거 되니 그냥 그만두고 빨리 애 낳고 아들을 챙겨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을 몇 달을 참다가 거하게 한바탕 했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전 뭘 하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집에 들어앉아서 집안일만 할 생각도 없고요. 저 사람도 성인이니 자기 앞가림을 제게 맡기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저는 10년 후에 제 모습이 집에서 애나 보고 남편 밥이나 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들어누우셨다네요. 제가 전업주부분들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하도 저를 비하하시고 들 뽑으시게 나오는 대로 말했는데 남편은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평생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만 하신 분께 그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을 했으니 어머니 누우시는 거 당연하다. 이번엔 내가 먼저 사과하라기에 전 싫다고 했습니다. 당신 인생 부정당하는 건 싫으면서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부정하고 끌어내리지 못해 악을 썼냐고요? 난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고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 시대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넌 많은 선택지가 있었으니 선택지 하나 없던 어머니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서 좀 사과하면 안 되느냐 하네요. 전 절대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정말로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를 할 상황인가요? 추가 아직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남편과는 평행성 상태입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자기가 방패 못 친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본인 어머니는 평생 고운 말만 쓰시고 고운 말만 들으시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신 분인데 며느리가 혀 깨문다는 말을 하니 충격을 받으셨을 거다. 그건 내가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운말 어쩌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가소롭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나 친정을 칭찬하시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하시는 말씀은 듣기 참 거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사 약사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에서 시작을 해서 요리도 이렇게 못해서 어디다 쓰냐 하셨죠. 네, 요리 못합니다. 근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너 우리 집 재산은 기억하니? 며느리가 되나서 시아버지 생신도 안 차리고 시아버지 섭섭하시겠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요. 시부모님 생신 때는 남편 주도로 외식하고 있습니다. 너희 오빠는 왜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니? 문제 있니? 동남아 천우야라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네요. 네, 5살 연상 오빠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저희 오빠 부모님 사업을 돕느라 바빠 연애를 못하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결혼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고 저희 식구는 아무도 개의치 않는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참 불쾌했네요. 아무튼 이런 막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태도를 고칠 때까지 안 갖겠다고 선언한 참이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고양이 돌보는 것보다 덜 힘들 거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같이 살게 된 후로 밥 준 적, 똥 치운 적, 목욕시킨 적 한 번 없고 심지어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병원 데려가는 것조차 안 해서 주말에 저 혼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2마리 다 절 잘 따르니 역시 동물이나 사람이나 엄마만 따른다고 투덜투덜 아니 밥 주는 사람 따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관계가 거의 없는데 이것도 저는 남편의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취미가 게임이라 퇴근 후 항상 게임을 하는데 안 말리면 새벽 1~2시까지 해요. 좀 일찍 잠자리에 들면 휴대전화기나 휴대용 게임기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12시 넘어서야 슬금슬금 절 건드리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저는 12시만 되면 골아떨어져요. 그래서 살짝 신경질을 내면 저더러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뭐라고 하고 물론 어른 앞에서 혀 깨문다는 말은 부적절하지만 근 1년 반 동안 시어머니의 자기 아들 자랑과 저 비하하는 말을 들었더니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톡 뭐가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소리나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직장에서 진짜 쟤는 개같이 일한다는 말까지 듣고 여자가 어쩌고 얘기 듣기 싫어서 남이 피하는 일 다 맡아서 하고 심지어 한 달 내내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전시간 근무하다가 위가 움직이질 않아서 소화가 전혀 되지 않기에 정밀검사까지 받아서 프로젝트 성공하면서까지 올라간 자리인데 그 몇 마디 말로 저의 삶을 마구 짓밟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막말은 삼가려고요. 그래도 제가 먼저 사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훅이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그래도 결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이랑 거의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사과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가는 저에게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정말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이대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거하게 먹고 와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길래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의 일화를 다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 좀 더 객관화된 글을 보고 나니 저에게 그제서야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와서는 너무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이 좀 묻어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상처를 많이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과 요구했던 것도 취소하겠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본인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진심인 듯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하고는 이미 어긋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본인 아들이 잘났고 저는 그저 수발드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잘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이것도 불만이면 이혼도 고려하라고 했으나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시댁에는 안 가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 갖는 건 본인도 자신이 없다며 딩크로 살자고 하는데 차라리 어줍지 않게 저에게 아이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무책임한 것보다는 딩크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를 많이 사랑하고요. 더 나은 제가 되어서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멋진 존재가 될게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걸 제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댓글 참다 며느리가 한마디 했다고 드러눕는 어머니는 불쌍하고 지금까지 하찮은 취급받고 무시당하면서 참아온 마누라는 불쌍한 거 모르겠대요. 어머니가 먼저 지금까지 말 심하게 한 거 사과하시면 님도 사과하겠다고 하시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또 막말하시면 참지 않고 계속해서 맞받아치겠다고 하세요.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 안 하시면 님도 사과 안 할 거고 앞으로 시댁에 밝게 끊으면 님도 편하고 좋다고 앞으로 님을 무시한다면 그 누구라도 끝장을 보겠다고 남편도 포함이라고 전해두세요. 댓글이 불쌍하다고 주둥이 함부로 터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왜 아내는 지 엄마가 말하는 말들을 들어야 하고 마누라는 지 엄마한테 나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시장은 지 엄마가 있는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이틀째 언쟁 중입니다. 본인은 독박 육아고 제가 육아를 도와주지 않으니 파업할 거라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6시 30분에 일어나서 시리얼, 토스트를 해 먹고 지하철 1시간 거리의 직장에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직업 특성상 야근이 많지만 야근 수당이 많이 나와서 아내가 출산 전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농담식으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8시에서 9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10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잠들어 있고 육아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퇴근 후 아내가 간식을 차려주면 그거 먹으면서 대화 좀 나누고 난 휴대전화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다가 11시 좀 넘어서 잡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이고 쉬는 날에는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놀러 다니고 하죠. 쉬는 날 아이 목욕시켜주기, 놀아주기 정도 하고 아내가 낮잠을 자거나 외출을 하면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줍니다. 그리고 술은 1년에 딱 1회 먹습니다. 친구들 두세 달에 한두 번 만나고요. 만나도 아내와 아이 함께 보거나 같이 식사한 후 아내와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친구와 세차를 하거나 PC방을 다녀오거나 정도만 합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일과를 이야기해 볼게요. 7시에 일어나 아이가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간식을 챙겨 나와서 오전에는 문화센터를 다니거나 놀이터 등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가끔 문화센터 아줌마들과 점심을 먹기도 하고요.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집에서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등등 살림을 합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간식을 차려주고 놀이를 하거나 장을 보거나 하다가 저녁 먹이고 7시쯤 아이를 목욕시키고 9시쯤 아이를 재웁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서 씻고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야식 겸 간식을 차려주고요. 그날 있었던 일들, 아이 이야기 같은 대화를 나누고 TV를 보죠. 그리고 그날 육아일기를 쓰고 12시가 다 돼서 잡니다. 아내는 밥만 먹으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제가 격주로 출근하는 주말 회사에 있을 시간에 친정이 우리 회사 근처라 일주일에 하루쯤은 친정집에서 놀다가 날 데리러 오기도 합니다. 저는 제대로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같이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독박 육아 내 문을 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퇴근 일찍 하고 하면 빨리 와서 아이랑 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같이 목욕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줍니다. 아내는 돈을 덜 벌어와도 되니 안 해도 되는 야근이면 좀 빼고 일주일 가서 아이랑 좀 놀아달라고 합니다. 야근을 뺄 순 있는데 한 달에 야근 20번 한다고 치면 10번만 빼도 돈 100 가까이 급여가 차이가 나니 저도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1월에 둘째 임신 소식까지 듣고 나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아내 고생을 덜 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몰라줄까요? 제가 독박 육아시키는 건가요? 아내의 입장 안녕하세요.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려니 너무 열받아서 글을 씁니다. 아주지 유리한 대로 써놨네요. 열받네요. 정말 내 얼굴에 침뱉기를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겠습니다. 술 처먹을 때마다 2번에 1번 꼴로 경찰이나 구급대원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한 달에 1~2번 술을 먹는데 그때마다 새벽 4, 5시에 저런 전화를 받고 데리러 가요. 산후조리원 들어온 지 일주일 안 됐을 때도 한 달도 안 된 갓난애 데리고 길바닥에 쓰러졌다고 전화 받고 나갔습니다. 2년 저지거리 하다가 술버릇 안 고쳐지길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술 끊지 않으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재작년 송년회를 마지막으로 술을 끊은 거고요. 송년회 한 번은 집에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허용해준 거고요. 야근 말이 좋아 야근이지 일주일에 매일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근이 아니라 회사 동료랑 당구하고 볼링 치고 탁구장을 다니는 겁니다. 일주일에 5일이 야근했다고 치면 이틀 정도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5시 반 칼퇴근하고 쳐놀다가 10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신랑이 고생한다고 내 졸업식을 동료 샌드위치 싸서 회사에 몰래 갔다가 회사 아니었던 거 알고 들킨 거고요. 들킨 것만 10손가락이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야근 2~3번 정도인데 어디서 거짓말하고 놀다 놓고 거짓말로 야근했다고 하고 저희 사내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라 회사 분위기 잘 알고 운영 방식도 잘 알고 급여 부분은 더더욱 잘합니다. 야근 절반 정도 빼면 3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 맘만 먹으면 친구 만날 수 있는 거요? 친구 만날 때 애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고요. 만나도 식사 정도만 하고 오고 주말에 개인 시간 주는 거 어이가 없네요. 목욕탕 다녀오거나 커피 한 잔 먹고 오거나 병원 다녀오거나 하는 1시간 남짓 애 봐준 거 보고 개인 시간 준 거라고 합니다. 지 친구들 만날 때 저 데리고 나가는 것도 신랑 친구들이 첫쪽하라고 용돈 주고 하니까 그 돈 반반으로 나눠달라고 데리고 나가는 거고 저랑 애 집에 데려다 주고 세차하고 온다고 하고 4시간 후에 옵니다. PC방에 간다 하고 휴대전화기 꺼놓고 새벽에 들어온 적도 여러 번이에요. 배터리 나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변명 같지도 않은 개소리 찌꺼리고요.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그런데도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난리입니다. 2월 갑작스레 하혈을 해서 울고불고 빨리 오라고 응급실 가자는데 지금 당장 못 간다고 다들 퇴근 안 하고 있대 놓고
직장 동료랑 PC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독방 육아라고 난리치는 이유예요. 진짜 야근에 힘들게 일하는 거면 저도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아니니까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한 건데 진짜 지가 매일 야근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돈 벌어오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닌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너무 열이 받네요. 이래도 제가 철없고 이해 못 해주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